19세기 4월 15일 해방의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 거리가 태극기로 뒤덮이고 사람들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보통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겐 그 감격의 함성이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고 돈벌이에 방해되는 소란이었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모두가 어떤 미래를 이야기할 때 오직 현재의 이익만을 쫓았던 한 남자가 있거든요. 아, 바로 그 인물이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작품 해방 직후 그 혼란스러운 서울을 배경으로 시대의 경랑을 자신만의 기회로 삼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채만식의 단편소설 미스터 방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소설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권력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작가 채만식은 도대체 어떤 그 날카로운 시선과 어찌 보면 지독한 웃음으로 그 시대를 그려냈는지. 맞아요. 그 문제적 인물 미스터 방을 만나러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소설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죠. 고급 양옥집 응접실에서 두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어요. 네, 한 명은 이 집의 주인인 미스터 방, 방산복.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고향 사람인 백주사. 근데 이 둘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명백한 갑을 관계인데 과거와는 그 위치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이 두 인물의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의 절반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먼저 주인공 방산복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방산복, 해방 전까지만 해도 정말 뭐랄까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별명이 코피툴이었어요. 코핏돌이요? 이름 대신에 신체적인 특징으로 불릴 만큼 무시당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죠. 직업은 신기루 장수, 그러니까 구두수선공이었고 당연히 글자도 몰랐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일본도 가고 상해도 갔다고 들었는데 네, 하지만 결과는 더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온 게 전부였죠. 그야말로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미스터 방이라는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정원이 딸린 호화로운 양옥집에 살고 있고요. 심지어 그 집이 원래 일본인 고급 간부의 사택이었죠. 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거네요. 네, 그 비결이 바로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관이 된 것이었죠. 그 과정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의 성격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철저한 기회주의자죠. 해방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그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시끄러워서 손님 다 떨어지겠네 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민족의 해방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겨우 구두수선 손님 떨어질 걱정을 하다니. 보통 인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본 순사들이 사라지니까 구두수선비를 제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때서야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에게 독립이란 건 순전히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민족의식, 역사의식 같은 건 정말 눈곱만 곰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럼 그런 그의 앞에 앉아서 온갖 아양을 딸고 있는 백주사,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소위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 출신이고죠. 아, 양반 출신. 네, 일제강점기에는 아들이 친일 경찰 간부였던 덕에 온갖 위세를 누리던 대표적인 친일파였습니다. 그럼 방산복 같은 사람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겠네요? 그렇죠. 길에서 마주쳐도 그냥 고개를 휙 돌려버릴 정도로 무시했죠. 그랬던 그가 지금은 방산복 앞에서 굽실거리고 있는 거군요. 해방이 되면서 모든 게 역전된 거네요. 맞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친일파였던 아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자신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복수는 하고 싶고 재산도 되찾고 싶은데 아무 힘이 없는 상태. 네, 그래서 과거에 그토록 무시했던 방산복을 찾아온 겁니다. 그의 뒤에 있는 새로운 권력, 즉 미군의 힘을 빌리려고요. 겉으로는 미스터 방 하면서 아첨을 떠는데 속으로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면서 분노를 삼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채만식 소설의 묘미입니다. 두 인물 모두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너무 설득력 있게 보여주거든요. 한 명은 새로운 권력에 기생하려는, 다른 한 명은 낡은 권력의 미련을 못 버리는. 결국 둘은 같은 종류의 기회주의적인 인간인 셈이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글자도 모르던 신기루 장수 방산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막강한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과정을 뜯어보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하하, 그렇죠. 네, 그야말로 시대가 만들어준 희극이죠. 해방 후에 서울에 미군이 진주하잖아요. 네. 그러자 방산복은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감을 해요. 아, 이제는 영어가 힘이겠구나. 상해에서 어깨 너머로 주워들은 토막 영어가 돈이 될 거라고 확신한 거군요? 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넣어 어설픈 양복 한 보를 사입고는 의도적으로 미군 장교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정말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미군 S소위가 담배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 답답한 상황. 네, 답답해진 S소위가 How much를 막 외치자 방산복이 쓱 나타나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요? 31. 31. 잠깐만요. 정말 그 한마디 때문에 통역반이 된 거라고요? 31. 이게 전부였어요? 네,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너무 황당한데요? S소위가 그렇게 사람 구하는 게 절박했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S소위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현지인이랑 소통을 시켜줄 편리한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나 인격, 지식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아, 이 황당한 채용 과정 자체가 당시 미군정이 얼마나 현지 사정에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터 방이 탄생한 거죠. 그런데 그의 통역 실력이라는 게 정말 가관이잖아요. 소설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정말 웃음이 터져 나와요. 완전히 엉터리였죠. 예를 들어 S소위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탑을 보고 얼마나 오래됐냐고 묻자 방산복은 자신 있게 외칩니다. 2000 years. 2000년이요? 실제로는 몇백 년밖에 안 된 탑인데 말이죠. 네,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숫자를 아무렇게나 던진 겁니다. 왕이 기생들과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던 곳, 역사적인 건축물을 한순간에 유흥업소로 만들어버리죠. 심지어 한국 여성들이 왜 양장을 입냐는 질문에는 서양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라고 답하잖아요. 맞아요. 자신의 그 저급한 시각을 마치 한국 전체의 문화인 것처럼 왜곡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통역 장면들이 단순히 웃기기만 한 게 아니군요. 그럼요. 당시 시대상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풍자죠. 실력은 없지만 권력자와의 연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했던 시대. 소위 통역정치라고 불리던 미군정 시기의 폐해와 모순을 방산복이라는 인물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방산복의 출세는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시대의 비극이자 희극인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이런 줄거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물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잖아요. 네, 맞아요. 읽다 보면 웃음이 나는데 그 웃음 끝에는 뭔가 씁쓸한 기분이 남아요. 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희화화라는 건데요. 희화화요. 네, 쉽게 말해서 캐리커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물의 외모나 행동을 일부러 과장하거나 삐꼬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방산복 외모 묘사부터 그렇죠. 퉁방울 눈에 왼쪽으로 30도는 좋게 삐뚤어진 코. 네, 백주사는 또 쥐상의 대추시만한 얼굴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외모 묘사만 읽어도 이 인물들에게 호감을 갖기는 좀 어렵게 만들어요. 거의 만화 캐릭터 같잖아요. 그렇죠. 행동 묘사는 한술 더 뜹니다. 미스터 방, 신사라고 불리면서도 맥주를 마시다가 거품이 입가에 묻으니까 그걸 시커먼 손등으로 쓱 닦아내요. 아, 그 장면. 또 안주인 멸치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우두둑 무두둑 소리를 내면서 씹어먹죠. 새로 얻은 지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그 천박한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들이네요. 네,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인물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걸까요? 거의 조롱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궁금했어요. 바로 그게 작가의 의도입니다. 희화화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무기로 사용된 거죠. 무기요? 네, 작가는 독자가 방산복이나 백주사 같은 인물에게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이입하거나 동정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들의 외모와 행동을 기괴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써 독자가 그들과 일정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과 거리를 두고 좀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네, 우리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판받아 마땅한지를 더 이성적으로, 더 차갑게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셈이죠. 그런 웃음 속에 칼날 같은 비판이 숨어 있는 것을 골개미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독자를 웃겨서 무장해제시킨 뒤에 그 웃음의 끝에서 현실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그러고 보니 이 소설 문체도 정말 독특해요. 아, 네네. 마치 누가 옆에서 아주 구수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랬겄다 라거나 이놈의 버릇은 또 뭔가 하는 식으로요. 채만식 작가 특유의 판소리 사설체 문체 덕분입니다. 판소리 사설체? 네, 정말 판소리꾼이 자, 들어보시오 하면서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서술자가 이야기 중간에 불쑥 끼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평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죠. 맞아요. 서술자가 굉장히 수다스러워요. 방산복의 못된 말버릇을 묘사하다가 갑자기 이런 회심할 도리가 없었다 라면서 자기가 대신 화를 내주기도 하고요.
술 마시다 말고 양치하는 버릇을 두고는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하면서 툭 논평을 덧붙이기도 하죠.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용어는 좀 딱딱하지만 사실은 작가가 독자 옆에 바싹다가 앉아서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하고 속삭이는 것과 같아요. 아, 재밌는 비유네요. 이런 입말체 문장이 리듬감이 있어서 술술 읽히게 하는 동시에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비판하고 싶은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다른 해석을 할 여지를 아예 안 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절묘하게 타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미스터 방. 그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네, 백주사 앞에서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한다는 엄청난 허풍까지 떨죠. 과연 그의 영광은 계속될까요? 소설의 결말은 정말이지 한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허무하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한참 허세를 부리던 방산복은 갑자기 술자리에서 양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치물을 베란다 아래로 아주 시원하게 쫙 하고 뱉어버리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네, 그를 찾아온 S소희가 현관으로 들어서다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소설이 그 다음 상황을 직접 묘사하지는 않지만 독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양친물을 얼굴에 뒤집어 쓴 S소희가 이 상놈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방산복의 턱에 주먹을 날리는 그야말로 한순간의 추락을 암시하면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정말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네요. 우연한 기회, 31이라는 단 한마디로 얻었던 권력이 양친물을 뱉는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사건 하나로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모래성 같은 권력이었네요. 맞습니다. 작가는 방산복의 몰락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실력이나 노력 같은 내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직 외세의 기생에서 얻은 부와 권력은 이처럼 허망하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S소희의 기분 하나에 따라 언제든 빼앗길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리하자면 미스터 방은 해방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제는 일본에 오늘은 미국에 붙었던 기회주의자들의 맨얼굴을 통렬하게 까발린 작품이군요. 네, 올바른 가치관이나 철학 없이 혼란만 가득했던 당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새로운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소설이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원칙도 신념도 없이 오직 시대의 흐름과 힘의 논리에만 따라 움직이는 미스터 방 같은 인물, 과연 과거에만 존재했던 모습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미스터 방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영어가 권력의 언어였다면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언어나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겠죠.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일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본질적인 가치나 실력보다는 특정 권력에 기생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또 다른 모습의 미스터 방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알아보고 비판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